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몫으로 일해온 지도 어느덧 1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아빠로서 가정에 충실하며 두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삶의 큰 기쁨이지만 가끔 뒤돌아보면 이 일을 처음 시작하던 시절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고 느낍니다. 그 시절은 분명 힘들고 고단했지만 그에 걸맞게 귀중한 배움과 추억을 얻었지요. 힘겹게 땀 흘리던 그날들의 기억은 지금도 제 가슴 한구석에서 은은하게 빛나며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 주곤 합니다. 제 이야기는 12년 전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공업고등학교에서 기계나 전기 등 여러 전공을 경험하며 지냈지만 사실 공부 자체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위에서는 대학 진학을 해야 좀 더 안정된 기술직이나 관리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많았지만 당시 집안 사정을 고려했을 때 대학 등록금이 버거웠고 저 자신도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나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군 생활은 처음 예상과 달리 꽤 힘들긴 했지만 뜻밖의 동료애와 끈끈함을 맛보았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제대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제 내 손으로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막연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둘러봐도 일자리는 많지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어 방황하기 일쑤였지요.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동생이신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종종 만나 식사를 함께하곤 했는데 늘 너는 뭘 하든 기술을 하나 제대로 배워두면 평생 굶지 않는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삼촌 스스로가 건설 현장에서 팀장 역할을 해왔기에 관련 기술과 노하우가 많았고 현장 인맥도 두터운 편이었습니다. 삼촌은 목수일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라며 적극 추천했지만 저는 처음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업고등학교 시절 실습을 해본 경험이 있긴 해도 실제 건설 현장은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삼촌이 현장에서 팀장급으로 있다 보니 막내 격인 제가 많이 간섭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만 해도 집에서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듣던 게 일상이었는데 사회에 나와서까지 삼촌에게 또 매일 지적받고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망설여졌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의 권유에는 가족의 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기술이라는 것을 확실히 익혀둔다는 점에 끌렸습니다. 당장 다른 취직 자리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일단 부딪혀 보자는 심정으로 삼촌의 현장에 들어가겠노라 결심했습니다. 처음 건설 현장에 발을 디딘 날 온몸이 굳어있을 정도로 긴장이 컸습니다. 현장은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공사였는데 사방에서 망치질 소리, 용접 불꽃 튀는 소리, 중장비가 오가는 굉음이 난무했습니다. 헬멧과 안전화를 갖춰 신고 새벽같이 출근해서 줄줄이 서 있는 작업자들의 모습 사이에 끼니 저도 모르게 겁부터 났습니다. 삼촌은 저에게 첫날부터 야, 멍하게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이것 좀 들어 라고 호통을 치며 바쁘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실 저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경험이 없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더군요. 삼촌은 그런 저를 보며 곧잘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야, 손 빨리 안 움직이냐? 다들 내 손 하나 바라보고 일하고 있어. 야, 각도 맞춰서 자르라니까. 이러다 현장 망가진다. 순간순간 들리는 이런 소리들이 저를 더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괜히 주눅이 들어서 흠칫거리고 자잘한 실수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했지요. 더군다나 삼촌은 단순히 무서운 말투뿐 아니라 팀장으로서 다른 선배 목수들을 진두지휘해야 했기에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 파급이 팀 전체에 미쳤습니다. 현장은 일정과 작업 진행이 촘촘히 맞물려 돌아가니 한 명이 실수를 하면 모두가 발목 잡히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다른 선배들이나 동료들도 가끔 제게 야, 신입이 너무 굼뜨면 우리 다 여기서 집 못 가고 살아야 해 같은 농담 아닌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도록 혼이 났지요. 가끔은 차라리 이 일을 그만두면 편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소주 한 잔을 건네며 오늘도 고생 많았다. 그래도 갈수록 좀 나아지고 있으니까 힘내라. 이게 다 내 실력 되니까라고 말해줄 때면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 진심, 어린 관심 덕분에 삼촌이 이렇게나마 나를 생각해 주고 있구나라는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하나씩 실물을 익혀 나갔습니다. 목수라는 일이 단순히 톱질과 못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확한 도면, 해석, 재료와 장비의 적절한 사용,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작업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했습니다. 삼촌의 호된 가르침이 때로는 너무 독하게 느껴졌지만 그 덕분에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훗날 제 경력이 앞서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 또 한 축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현장 근처에는 한바식당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작업자 수가 많다 보니 식당 경쟁도 꽤 치열했습니다. 저희 팀은 처음에 다른 식당을 이용했지만 그 집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서 한 달쯤 지난 후 다른 한바식당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연희 아주머니였습니다. 연희 아주머니는 40대 초반 단발머리를 하고 계셨고 키가 상당히 컸습니다. 늘씬한 체형에 밝은 성격 덕분인지 현장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면 특유의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고 거친 농담도 능숙하게 받아치곤 하셨습니다. 한 번은 작업자들이 지나가는 말로 아줌마 싱싱한 연계 좀 맛보시죠 라며 저를 놀리자 아주머니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래 한창 싱싱하지. 내가 봐도 이 총각은 얼굴이 뽀얗고 근육도 붙고 안쓰럽네라고 농담으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웃기만 했습니다. 처음 한바식당에 갔을 때 아주머니는 제가 아직 20대 초반이란 걸 눈치채시고 어머,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청년인가 봐. 얼굴에 기운이 좋아 보이네 라고 하며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식당이라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도 있었겠지만 저에겐 왠지 모를 위로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매일 바쁜 시간표에 시달리며 헝클어진 정신상태로 뛰어다니던 제게 이 한바식당은 작은 쉼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연희 아주머니는 손님들 중에서도 저를 유난히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밥 많이 먹어야 힘나지 하면서 반찬 하나라도 더 퍼주고 때로는 바카스를 호주머니에 쓱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면 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그 작은 배려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현장 생활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저씨들이 아줌마 왜 저 녀석만 특별 대우해? 라며 농담 섞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아주머니는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왜? 당신도 젊고 잘생겼으면 내가 똑같이 해줬을걸 이라고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그 말에 모든 아저씨들은 포기하듯 예의하며 마무리했고 저도 내심 쑥스러우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현장과 거리가 있는 집 대신 공사 현장 근처 원룸을 얻어 다른 팀원들과 함께 숙소 생활을 했습니다. 방 한 칸에 4명이 공동 생활을 했는데 저는 삼촌 포함 다른 작업자 둘과 같은 방을 썼지요. 보통 퇴근 후엔 삼촌이 소주 한잔 하자며 저를 한바식당으로 다시 이끌곤 했습니다. 한바식당은 저녁 시간 이후 일반 식당처럼 몇 가지 요리를 내놓았는데 주로 안주로 좋은 찌개나 구이 종류였지요. 저녁 영업이 끝나고 손님들이 거의 빠지면 연희 아주머니는 종종 저희 테이블에 와서 잠깐씩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좀 귀여워 보였는지 가끔 오늘 많이 힘들었니?
얼굴이 좀 상했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전 네,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괜찮아요라며 애써 웃어 보였는데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는 지나가는 말로 그래, 힘내라. 이 젊은 청년이 씩씩해야지라고 해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조금은 덜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이 제게 이번 주말에 집에 갈 거냐고 묻길래 저는 부모님 댁에 가면 또 잔소리부터 들을 것 같아서 그냥 숙소에 남아 쉬기로 했습니다. 마침 파업으로 인해 며칠 연달아 일이 쉬게 되었거든요. 삼촌은 그럼 같이 갈래? 라고도 해봤지만 이미 저는 게임이나 하며 혼자 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삼촌은 마지못해 그래, 알아서 하되 너무 퍼지지는 말고 몸 관리 잘해라고 말했지요. 파업 첫날 밤 저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밤 10시쯤 숙소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원래 이 시간쯤이면 거의 한바식당이 문을 닫았을 텐데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연희 아주머니가 홀에 혼자 앉아 뭔가 잔을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아주머니가 씩 웃으며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벌써 문 닫을 시간 아닌가 싶었고 괜히 방해가 될까 주저했지만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며 손짓을 계속하니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주머니는 어머, 총각은 왜 주말인데 집에 안 갔어? 이럴 때 집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여자도 좀 만나고 그래야지라며 반가워하듯 말하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아는 여자도 별로 없고 그냥 저 혼자 좀 쉬고 싶어서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얇은 꽃무늬가 은은하게 비치는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계셨습니다. 블라우스는 레이스 장식이 살짝 들어가 있었고 은근하게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 눈을 돌려보니 그 사이로 블라우스 틈에 살짝 드러난 가슴골과 희고 부드러워 보이는 피부가 비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살짝 취기가 오른 것 같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혼자 술 마시기 심심해서 언니나 부를까 했는데 귀찮기도 하고 잘까 싶어 그냥 한잔하고 있었어. 잘 왔네. 여기 앉아서 나랑 한잔할래? 라고 권하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낯선 상황이었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해네. 뭐 그럼 잠깐만요라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안주 몇 가지와 소주병이 놓여 있었고 아주머니가 반쯤 비운 잔을 흔들며 이게 혼자 마시면 별로 재미가 없어라고 웃으셨습니다. 저도 한 잔을 받고 마시다 보니 생각보다 분위기가 오묘하게 편안해지더군요.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머니가 겪어온 삶의 이야기나 제가 막 사회에 나와 경험하는 어려움 같은 것들이 솔직하게 오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주머니가 총각은 아직 젊으니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예전에 남편이랑 하고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남편분이 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해 몇 년간 병원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죠. 그 와중에 중학생 아들이 있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을 꽤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며 홀로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나도 한때는 환하게 웃을 기력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산 사람끼리 열심히 살며 웃고 지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외롭잖아라고 말하시는 아주머니의 웃음 뒤에는 묵직한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씩 오르면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편해졌고 그녀는 어느새 저를 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총각, 연애는 해봤어? 하고 물으시기에 저는 자존심이 상해 당연히 해봤죠.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론 괜히 긴장되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총각 솔직히 말해봐. 진짜 여자랑 만나본 적 있어? 라고 계속 캐물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한 마음을 숨기며 아, 진짜라니까요. 왜 사람 말을 못 믿으세요? 라고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웃으시더니 어머, 화내는 거 봐.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여자 그거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눈앞이 핑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음에 하신 말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각, 궁금하지 않아? 아줌마가 구경시켜 줄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장난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어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채 저를 빤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총각, 아줌마 어때? 아직 볼만하지 않니? 기회 줄게. 한번 볼래?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어딘가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보여주세요.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테이블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었고 순간 그 공간의 공기가 달라진 듯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의 분위기는 더 이상 단순한 술자리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블라우스 윗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하늘한 천 사이로 은은히 드러나는 살결에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고 시선을 어디 둘지 몰라 안절부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일본 영화 속 한 장면이 눈앞에서 재현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 이끌더니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하셨습니다. 총각, 한번 느껴볼래?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낯설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다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다른 데도 보고 싶지 않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조용히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익숙하고 부드럽게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누르기 어려웠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총각, 너무 급하게 그러면 안 돼. 내가 알려줄게. 천천히 해봐. 그 말은 부끄럽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짜 여성을 가까이에서 마주했고 감정과 감각이 복잡하게 뒤섞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테이블에 기댄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얹은 채 숨을 고르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행복감에 잠시 잠겼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면서 식당 바깥에 혹시라도 누가 지나갈 수 있다는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늦은 밤이라 가능성은 적었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마음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웃으며 나도 미쳤지.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총각, 우리 숙소로 가자. 우리 집엔 아들이 있어서 곤란하거든 하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느껴본 감정에 더 빠지고 싶어 그녀의 손을 잡고 제가 묵는 숙소로 함께 향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졌고 처음의 긴장과 어색함이 사라진 뒤엔 저도 조금은 능숙하게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그녀 역시 편안한 표정이었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그녀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귀가하셨습니다. 그녀의 집은 근처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배웅하고 돌아와 아침이 훌쩍 넘도록 늦잠을 잤습니다. 점심 무렵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총각 일어나 밥 먹어야지라는 말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어제 헤어지기 전 우리는 서로의 번호도 교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손님은 없었고 그녀는 벌써 큰 냄비에 소갈비탕을 푹 끓이고 계셨습니다. 주먹만 한 소갈비가 듬뿍 들어있었고 국물은 진하게 우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웃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제 기운 좀 썼으니 오늘은 보양 좀 해야지.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와의 그날 밤은 단지 육체적인 경험을 넘어 어딘가 가슴속 깊이 잔잔하게 퍼지는 무언가를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아줌마의 가벼운 농담에 쑥스럽게 웃으면서도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녀를 살포시 안아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어머, 대담해졌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도 있잖아. 나중에 해. 하고 살짝 밀쳐내셨습니다. 저는 괜히 입술을 다시 매만지며 그녀와 마주 앉아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처음으로 그녀를 누나라고 불렀을 때 그녀는 조금 놀란 듯 하다가 곧장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아직 한창 먹을 나이인데 하면서 갓 끓여놓은 소갈비탕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괜히 뿌듯해지면서도 그녀가 더욱 가까워진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녀가 오늘 장사가 없어서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었다고 하더군요. 한바집 특성상 대용량 음식 준비를 위해 평소에는 직원 2명과 알바 1명을 두고 있었는데 특별히 한가한 날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오후에 할 일 없으면 나랑 장 좀 보자.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권하셨습니다. 저도 마땅한 일정이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대형 마트에 들러 식자재며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로 옆에 서서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을 골라 담고 괜히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마치 연인처럼 느긋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온 뒤 식자재는 식당에 내려놓고 저희 숙소로 함께 향했습니다. 이미 식당에서 한 차례 가까워졌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시 달아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자마자 그녀를 살포시 끌어안았고 그녀 역시 저를 향해 작게 미소 지으며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 뜨거운 순간을 나누었고 어느덧 저녁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에야 서로 몸을 떼어냈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건너가 함께 요리를 하고 밥을 먹으며 한층 더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숙소에는 라면 정도나 끓일 수 있는 간단한 식기 외에는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서 다양하고 푸짐한 요리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저는 식당에서 모든 걸 갖추고 식사를 마친 뒤에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일간의 연휴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중학생 아들을 챙겨야 했기에 밤마다 집으로 돌아가곤 했지만 낮에는 어김없이 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본인도 남편을 잃은 뒤 오랜 시간 그런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며 너무 오랜만이라 많이 설레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처음 느껴보는 행복감의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주말이 지나 다시 일이 시작되었을 때 일상으로 복귀한 저는 이전과 달리 계속 그녀와의 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특히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더욱 그녀가 떠올랐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리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숙소로 오라고 하기도 식당에서 몰래 시간을 보내기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저도 답답해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삼촌과 숙소로 향하려던 참에 그녀가 슬며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밤 9시쯤 식당으로 와. 저는 순간적으로 식당에서는 힘든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의 말이라면 일단 따르고 싶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씻고 잠시 누워 있어도 8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는데 이미 참을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삼촌께는 PC방에 다녀오겠다고 핑계를 대고 일찍 밖으로 나왔습니다. 삼촌은 내일 일을 생각해 너무 늦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저는 설레는 마음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뒤였고 그녀 역시 피곤한 기색이 조금 보이긴 했지만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출입문을 잠그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본 건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궁금했지만 일단 묵묵히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3층에 있는 방문을 열고 저를 안내했는데 작은 원룸 같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아지트야. 세입자가 얼마 전에 나가서 월세를 다시 놓으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 둘이 편하게 쓰자. 이불 새로 사놨어. 방 안에는 작지만 푹신해 보이는 침대가 하나 있었고 두 사람이 누우면 딱 맞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나더니 참았다는 듯이 달려와 저를 안고 키스했습니다. 저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라 그녀와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시계가 어느새 11시를 훌쩍 넘겨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삼촌과 다른 작업자들은 이미 깊이 잠들어 코를 골고 있었고 누구도 제가 늦게 들어온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그녀는 몰래 3층 원룸을 아지트라고 부르며 외로운 몸과 마음을 달래는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삼았습니다. 서로가 힘들 때마다 일상의 틈새를 비집고 올라가 아무도 모르게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저희 둘만의 특별한 비밀이 되어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또 다른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잦아질수록 아주머니를 바라보는 제 마음도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저 호기심에 끌리는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진짜 연애 감정과 비슷한 무언가가 싹트는 느낌이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 꽤 나이 차도 있고 주변에 알려지면 곤란한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자신도 중학생 아들이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루는 아주머니가 중학생 아들과 다툼이 좀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예민한 사춘기 시기라 아버지 없이 자란 환경에 대한 반항심이 종종 폭발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져서 잠이 안 와라고 말할 때 저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 그저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괜히 아들 앞에서 티낼 수도 없고 아직 너한테 이런 고민 털어놓는 것도 이상한가 싶어라며 미소 지었지만 눈가가 살짝 붉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이 관계는 단순히 가볍게 즐길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저도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시간과 책임감이 분명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생겨난 감정은 생각보다 무거울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삼촌은 제가 요즘 들어 야간에 자주 나도는 것 같다고 눈치를 챈 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삼촌이 너 요즘 밤에 어디 가길래 자꾸 사라지냐라고 물었고 저는 당황해서 PC방에 갑니다. 스트레스 좀 풀려고요라고 둘러댔습니다. 삼촌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눈썹을 찌푸리며 그래, 나쁜 짓만 안 하면 상관없다. 근데 취업, 초년생이 공부하거나 자료 보거나 실력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충고했습니다. 물론 삼촌 말도 틀린 건 아니었고 저도 기술 자료나 도면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제 마음속에 연희 아주머니가 더 크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삼촌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괜히 혼만 나고 복잡해질 게 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현장 상황이 또 한 번 정신없이 돌아갈 때 작은 해프닝이 생겼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아침 저는 급히 나가느라 전날 밤 새로 받은 작업 지시사항을 깜빡 잊고 도면 변경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잘못된 치수로 강목을 잘라놓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건 상당히 치명적인 오차여서 전체 공정을 일부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삼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야 내가 제정신이니? 왜 이따위로 일을 해? 도대체 밤에 뭘 하길래 머리가 이렇게 빠져나가 있냐? 라며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선배의 목수들도 지금 한창 중요한 시점인데 이러면 다른 공정이 다 밀리잖아라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고요. 그 일 이후 며칠간 저는 현장 사람들 앞에서 거의 말도 못하고
눈치만 봐야 했습니다. 삼촌에게도 제대로 미안하다는 말조차 못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죠. 그나마 버팀목이 된 건 근처 한바식당에서 연희 아주머니를 슬쩍 마주칠 때 느끼는 위로였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이라도 짧게 "어제 많이 혼났냐?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삼촌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아주머니는 "오늘 밤에 혹시 시간 되면 3층으로 와. 할 말도 있고라며 작은 쪽지를 제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일로 인해 굉장히 위축된 상태였지만 그렇기에 더욱 아주머니에게 의지하고 싶어졌습니다. 밤에는 몰래 3층 원룸에 들어가 아주머니와 함께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작은 위안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넌 아직 어리니 실수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고 다시 배우느냐야.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다정히 다독여 주었지요. 저도 살짝 울컥해서 "저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억지로 시간 내달라고 하고라고 말할 정도로 속이 복잡했는데."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럴 땐 서로 기대기도 하는 거지. 뭘. 나도 누군가 기대고 싶을 때가 많아라며 조용히 웃어 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창문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쁘고 고단했던 하루가 차분하게 마무리되는 느낌, 가슴 한구석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 한켠에는 "이게 정말 옳은 걸까? 라는 의문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실제로 현장에는 온갖 소문이 빠르게 돌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본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주머니를 향해 느끼는 감정이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자각할수록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가령 주말 저녁에 삼촌과 다른 작업자들이 술 한잔하며 "야, 요즘 내가 연희 식당 아주머니 눈에 들었나? 예전부터 챙겨주더니 너만 보면 광이 나던데" 같은 농담을 던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에이, 설마요라고 대충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삼촌과 현장 동료 2명이랑 술을 마시러 한바식당에 들렀는데 이때 아주머니가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이면서도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싶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들이 사소한 문제로 학교에서 충돌을 일으켰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속이 상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제가 조용히 혼자 식당에 남아있길래 다가갔을 때 아들도 아들이지만 내가 어른으로서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서툰 위로밖에 할 수 없었지만 아주머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 작은 농담을 했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 반항기가 좀 있었어요. 잘 지나갈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이신데 아드님이 마음 바뀌면 어느 순간 또 반듯해질 겁니다. 아주머니는 제 말에 미소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은 듯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저는 나름대로 목수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의 격한 지적에도 예전만큼 주눅이 들지 않았고 간단한 목재 커팅부터 거푸집 조립, 철근, 배근 관련 협업까지도 어느 정도 빠르게 습득하게 되었지요. 팀원들이 이젠 저를 제법 믿어주었고 "이제 슬슬 혼자 작업해도 되겠는데" 라고 슬쩍 격려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연희 아주머니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익숙해지니 오히려 더욱 자주 아주머니를 찾게 되었고 그녀 역시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마땅히 시간을 내기 어려우니 3층 원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때로는 서로 피곤해 몸이 축나 있을 때면 거창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조용히 누워 쉬거나 음악을 듣는 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 평온함이 둘 사이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연희 아주머니가 이 건물 5층에 거주하고 12층은 상가로 쓰고 3층부터 원룸 투룸을 임대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었는데
2층을 언니가 미용실로 쓰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언니인 연주 씨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연희 아주머니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키는 조금 더 작고 체형은 통통하면서도 탄탄해 보였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얼굴은 묘하게 닮아서 언뜻 보면 자매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피부 관리를 잘해서인지 연희 아주머니와 마찬가지로 젊어 보이는 인상이었고 성격도 호탕했습니다. 한 번은 아주머니의 권유로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정리했는데 연주 씨가 어머, 여기서 일하는 청년이구나. 잘 부탁해요라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라 긴장했는데 어쩐지 그분도 밝고 넉넉한 인상이라 금세 편한 마음이 들었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혹시 이분이 우리가 아지트에서 만나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싶어 살짝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기색은 없어 보였지만 연희 아주머니와 저의 관계가 혹시나 들키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니 괜히 어깨가 뻐근해졌습니다. 머리를 다 자르고 나오는데 연주 씨가 우리 동생 요즘 꽤 바쁘고 힘들 텐데 괜찮아 보여? 내가 잘 못 챙겨줘서 신경 쓰이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웃는 얼굴이 늘 보기 좋아서 다들 힘 얻고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연주 씨는 그 말에 그럼 다행이고 혹시 힘들어하면 나도 좀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야지라며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연희 아주머니와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고 나서 약 석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연희 아주머니와의 만남은 어느새 저에게 일상이자 위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관계가 약 3달 정도 조용히 그러나 은밀하게 이어지던 중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전과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서 마주치면 눈빛으로 안부를 나누고 바쁜 시간 틈틈이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고 가끔은 서로의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조심스럽게 감정을 나눴습니다. 3층 방, 우리의 작은 아지트는 여전히 숨겨진 위로의 공간이었고 서로의 피로와 외로움을 덜어주는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씻은 뒤 간단히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저는 조용히 3층의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고 문을 열자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어둑했고 은은한 조명 하나만이 공간을 부드럽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연희 아주머니는 그날따라 한껏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들뜬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거 해볼까요? 그녀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천으로 된 안대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저를 의자에 앉히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잠깐 눈만 감고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손끝으로 제 볼을 살짝 스치더니 안대를 제 눈에 부드럽게 씌워주었습니다. 그 상태로 저는 침대에 눕혀졌고 이내 그녀의 손길이 천천히 제 몸을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녀는 가끔 엉뚱한 제안을 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끝의 감촉이 묘하게 달랐고 말투도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우면서도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눈 뜨지 말고 그게 더 좋아요.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저도 점점 감각이 흐려졌고 분위기에 젖어들어 안대를 벗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운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안대를 벗었는데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연희 아주머니가 아닌 그녀의 언니 연주 씨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던 제게 방 구석에 앉아 있던 연희 아주머니가 다가와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안해. 사실 언니가 우리 관계를 알아버렸어. 3층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언니가 눈치를 챘나 봐. 근데 언니도 오래 혼자 살다 보니 외롭다고 하더라.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고민 끝에 이렇게라도 언니 기분을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을 듣고 충격적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연주 씨는 연희 아주머니와 달리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며 미용실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건너들었지만 이렇게까지 가까운 상황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연주 씨는 살짝 시선을 떨구며 제게 사과하듯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나도 생각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당신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연희한테도 많이 미안하지만 날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날 상황은 사실상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오묘한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한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연희 아주머니와 겨우 자리 잡은 비밀스러운 관계도 버겁다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녀의 언니까지 누가 봐도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 아주머니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세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연희 아주머니는 이제 3층 방을 우리 자매가 번갈아 사용할게. 나는 2층 식당 마감하고 밤늦게 들어올 때가 많으니까 언니가 쓰고 있으면 난 다른 곳에서 너를 볼게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선에서 교대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제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연희 아주머니 한 분과의 비밀도 쉽지 않았는데 언니 연주 씨까지 번갈아 만나면서 이게 과연 올바른 걸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분 모두 저를 싫어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마음이 담긴 호의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연희 아주머니와 연주 씨는 서로의 성격을 잘 아니까 일정이나 시간을 서로 겹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혹시 부담스럽다면 언제든 말해라고 하곤 했습니다. 연주 씨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라 처음엔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지만 막상 둘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 차분함에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쯤 3층 방에서 만난 후에도 그녀는 가볍게 차 한 잔 마실래요? 라며 닭이를 꺼내 녹차를 우려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녹차 향을 맡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고 연주 씨는 제게 오늘 힘들었죠? 목수 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진중한 관심이 낯설면서도 위로가 되어 네, 그래도 누님들 덕분에 잘 버티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연희 아주머니 쪽은 한결 더 발랄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농담도 곧잘 하고 자기야, 나 오늘 식당에서 별의별 손님 다 보고 왔어. 근데 너 보니까 피곤이 싹 날아가네라고 해맑게 웃었습니다. 한 주 중 대부분은 그녀가 식당 일로 바빠서 피곤해했지만 어찌 보면 그 에너지를 너 만나야 힘나지라는 식으로 저에게 전해준 느낌이었습니다. 가끔은 갑작스러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 오늘은 삼겹살 사다가 방에서 구워 먹자라며 작은 휴대용 버너를 챙겨 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3층 원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건 냄새 때문에 위험했지만 서로 조심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조용히 식사를 즐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연인들만의 소소한 파티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즐거웠습니다. 둘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가끔 어째서 이 두 사람이 자매일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친자매인 만큼 서로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어색할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이런 상황을 잘 조율했습니다. 저는 만약 두 분 사이가 안 좋아진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연희 아주머니는 우린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일을 겪었어. 설령 내 남자
언니 남자가 겹치더라도 서로를 탓하진 않아. 대신 서로 규칙은 지켜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연주 씨도 조용히 웃으며 동생이 워낙 대범하기도 하고 나도 그 마음을 알기에 상황에만 너무 집착하지는 않으려고 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두 자매의 독특한 관계는 거의 1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연주 씨가 혼자 영화를 보고 싶다며 저를 조용히 불렀고 다른 날은 연희 아주머니가 가끔 단둘이 마트에 가자고 제안해 이거저거 사다가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3층에서 불을 켜놓으면 의심을 살까봐 자매가 일정까지 미리 상의해 가며 교대로 저를 만나는 일이 일상이 된 셈입니다. 정작 건설 현장 쪽에서는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여전히 야, 퇴근 후에 열심히 공부도 좀 하고 남들 잠잘 때 더 배워야 빨리 성장한다는 식으로 잔소리했지만 가끔 그래도 요즘 일 잘하더라. 실수도 크게 안 하고라며 은근히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작업자들도 저를 향해 우리 막내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네. 언제 이렇게 늘었냐? 라고 묻곤 했습니다. 비밀이 들킬까 두려우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업무 능력을 인정받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공사는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장이나 내부 마감 등 세부적인 작업만 남아 있었고 일정상으로는 한두 달 안에 모든 공정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현장이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옮겨야 했고 삼촌에게도 여기 끝나면 내가 더 배우고 싶은 데가 있으면 가보겠다 해라. 아니면 나랑 같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더 실감나게 느껴지자 저는 연희 아주머니와 연주 씨를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두 자매에게도 현장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알리자 처음에는 별말 없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약간씩 무거운 표정을 짓는 게 느껴졌습니다. 연희 아주머니는 나는 어차피 식당을 계속할 거야. 이 근처에 다른 작은 공사도 많고 현장이 바뀌어도 식당은 어느 정도 장사가 되니까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우린 어떻게 만나지? 라는 말을 농담처럼 흘렸습니다. 연주 씨도 조용히 그래도 내가 의지가 많이 됐는데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서운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1년 넘게 지내면서 두 분 덕분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셋 모두 곧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절감했고 조용한 공감대가 흐른 듯했습니다. 결국 예정대로 공사가 완성 단계에 들어서고 저도 다른 현장에서 제 실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연희 아주머니는 식당 문을 1시간 일찍 닫고 저를 위해 평소보다 정성스러운 찌개와 반찬을 차려주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연주 씨도 조용히 합류해서 셋이 식당 뒤편 작은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마음 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이었지요. 저도 술을 조금 마시며 세 사람의 재미있고 술 먹고 놀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런 작별이 다가올 거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상 닥치니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연희 아주머니가 먼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즐겁게 지냈지. 처음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너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았어. 난 후회 없어. 연주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얼굴이지만 어딘가 아쉬운 기색을 지우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이혼하고 나서 남자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일만 하며 살았는데 당신을 만나면서 새삼 설레는 마음이 어떤 건지 다시 배웠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차오른 감정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진심을 담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두 분 아니었으면 전 이 힘든 현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많이 배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자매는 말없이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식당 안 은은한 전등 불빛 아래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하게 저릿한 감정이 피어올랐고 저는 조용히 두 사람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들도 말없이 제 품에 안겼고 시간은 조용히 흐르기만 했습니다. 따뜻한 체온, 조용한 숨결, 말없는 위로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제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제 말에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 보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3층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의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고도 간절하게 마치 마지막을 준비하는 연인들처럼 촘촘히 쌓인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듯 흐르고 한동안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 밤 어떤 약속도 어떤 규칙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순간을 진심으로 마주한 세 사람만이 조용히 하나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울 무렵 저는 숙소로 돌아와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캐리어에 옷가지를 정리하고 책상 한켠에 놓아두었던 작업 장갑과 헬멧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떠나는 시간은 점점 가까워졌고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허전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루하루 반복됐던 노동의 피로도 어쩌면 이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식당 앞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이미 연희 아주머니와 연주 씨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와 있었습니다. 둘 다 일찍부터 식당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날은 유독 표정이 말없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찰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잘 지내세요. 몸 건강히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이 짧은 인사에 모든 감정을 담고 싶었지만 말이 끝나자 괜히 목이 메어왔고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었습니다. 연희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연주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 역시 같은 감정이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뒤돌아서 나오는 길, 저는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식당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두 자매가 나란히 서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묘한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살짝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저는 전국 여러 현장을 전전하며 몫으로서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겨울엔 바닷가, 근처의 조선소, 여름엔 산골짜기 아파트 공사장, 늘 먼지 날리는 현장이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다시는 그때의 따뜻함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작은 정원이 있는 단출한 삶, 바쁜 일상에 치이면서도 가끔씩 문득 그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 따뜻했던 한바식당의 주방,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국물 냄새, 그리고 고단한 하루 끝에 건네받은 미소 하나까지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관계였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한 번쯤은 있어도 좋을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외로움 속에서 두 사람의 따뜻한 배려에 안겨 있었고 말없이 주고받은 위로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쉽게 꺼내진 못합니다. 삼촌조차도 끝내 아무것도 모르셨고 그저 저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떠난 조카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그때의 추억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지, 두 자매는 각자의 삶 속에서 무탈하게 살아가고 있을지, 어쩌면 그들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며
한 번쯤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삶의 풍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제 안에서 따뜻한 불씨처럼 남아 있습니다. 연희 아주머니의 든든한 손길, 연주 씨의 조용한 배려,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했던 짧지만 깊은 교감은 지금도 가끔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저는 이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일은 몇 년 전 저의 실제 사연입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저는 동네 근처 사람들과 채팅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소년에서 남자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저의 여자친구의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일이 그때 저에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막장 같은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이름을 가명으로 쓰겠습니다. 저는 장민호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아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같이 재수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올해 막 19살이 되었습니다. 외모로 보면 그녀는 우리 학교에서 인정하는 킹카입니다. 저희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제가 농구를 좋아했고 농구를 잘해서 항상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부모님의 유전자가 좋아서인지 외모도 뛰어나 연예기획사에서 연락이 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노래 실력이 완전 음치 수준이라 포기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 여자친구와 고1 때부터 사귀게 되었죠. 비록 우리가 사귄 지 4년이 되었지만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4년 동안 딱 한 번의 키스 경험이 있었고 그냥 입맞춤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순진했고 주변 친구들도 참 순진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다들 공부에 집중하고 대학 진학에 진심이라 정말 그때는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해도 손만 잡고 키스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게 제일 행복했고 그 정도까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남녀 관계에 대해 많은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제가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순간에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사실 저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야, 장민호, 최근에 엄청 재밌는 앱을 찾았어. 나중에 너에게 추천해 줄게. 앞자리에 친구가 갑자기 돌아서며 저를 툭툭 쳤습니다. 그의 장난스러운 표정을 보니 분명 제대로 된 앱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라. 너희 같은 솔로들이 무슨 좋은 추천을 할 수 있겠냐. 분명 다들 불순한 것일 거야. 젠장, 내가 너와 이야기하지 말았어야 했어. 부럽다, 너란 놈. 친구들은 모두 저에게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불타오르는 호르몬을 어디 분출할 곳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이 앱을 아무도 몰래 다운받았습니다. 하지만 앱 설명을 보고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는 채팅은 가능하지만 사용자 대부분이 30대에서 40대 중년 여성으로 저 같은 젊은 남자와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삭제하려고 하는 순간 채팅창이 하나 뜨더군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본인의 사진 같았고 보정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략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좀 났지만 그녀는 제 미적 기준에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남아 돌았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녀와 채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호기심으로 대화를 시작했을 뿐인데 대화가 시작되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매우 편안했고
나이 많은 사람이 주는 설교 같은 느낌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공유했고 그녀는 생활 속의 다양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대화 방식은 친구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누나 같은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의 대화는 매우 편안하고 보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영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실제 나이는 40대 초반이라 저의 이모뻘이지만요. 그리고 솔직히 그녀의 외모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어색한 단계를 지나고 나니 저는 거의 매일 밤낮으로 그녀와 채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 정도 지났습니다. 결국 제 강력한 요청으로 그녀는 저와의 오프라인 만남을 승낙했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저는 제일 멋진 옷을 입고 새로 산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열심히 꾸미고 오늘의 데이트를 기대하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에게 이 만남은 일종의 데이트였습니다. 사실 그녀가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심리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은 매우 예뻤지만 실제 만남에서는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결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연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검은색 니트와 중간 길이의 주름 치마, 그리고 약 8cm 정도의 검은색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그 위에 크림 색상의 긴 코트를 걸친 그녀는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은 그녀를 더욱 우아하고 지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사진보다 실제로 100배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얼굴이나 몸매 어느 부분 하나 빠지지 않고 매력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비록 제가 처음으로 인터넷 친구를 만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보는 순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저는 TV에서 본 것처럼 신사답게 그녀의 의자를 빼주며 앉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 씨 정말 매너가 좋은 남자네요. 지영 누나는 미소를 지으며 오른손을 허리 뒤로 넘기며 치마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천천히 구부리며 앉았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동작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저의 자존심을 한껏 만족시켰습니다. 누나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메뉴를 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보세요. 그녀는 제가 건넨 메뉴판을 받고 몇 페이지 살펴본 뒤 메뉴판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서양 요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여기 말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며 대화하는 것도 좋아요. 사실 저도 이 레스토랑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새로 오픈한 곳이라고 들었고 평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가격이 꽤나 비쌌기 때문입니다. 지영 누나가 서양 요리를 잘 모른다고 한 것도 사실은 제 비용을 절약해 주려는 배려였습니다. 커피를 마시자고 한 것도 제 자존심을 지켜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초대한다고 한 이상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후 저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긴장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리를 쥐어짜다가 결국 오늘 날씨 참 좋죠?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말하고 나서 제가 한 말을 후회했습니다. 이게 지금 할 말인가? 오늘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서툰 모습도 지영 누나에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턱을 개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여기 근처 공원에 다양한 꽃들이 지금 만개했다는데 오늘 같은 날은 꽃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보고 싶지 않나요? 점심 먹고 같이 보러 가는 건 어때요? 지영 누나의 말을 듣고 저는 한껏 들뜬 마음으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풀리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저도 처음에 긴장을 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화 주제는 저에 관한 것이었고, 그녀는 제 취미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꽃 보러 갔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했고, 저는 그런 그녀를 감상했습니다. 공원을 나올 때쯤 이미 오후 4시가 넘었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제 간청에 못 이겨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일반 영화관 대신 게임도 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멀티방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실 안에는 침대가 있었고 저는 이를 보고 조금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녀가 화를 낼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누나는 그저 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외투를 벗고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식당이든 공원이든 그녀는 항상 외투를 입고 있었기에 저는 그제야 외투 속의 그녀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검정색 옷은 원래 날씬해 보이게 하지만 그녀의 몸에 꼭 맞는 니트는 그녀의 매끈한 실루엣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신이 직접 조각한 듯한 완벽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그녀가 침대 옆으로 걸어가 옆으로 몸을 돌리며 하이힐을 벗었을 때 저는 비로소 그녀에게 넋을 잃고 있던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지영 누나는 아직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고 웃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난 이렇게 영화 보는 거 처음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와서 도와줘요. 그녀의 말에 저는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에 앉을 때 저는 미안하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여기가 침대인지 몰랐어요. 그냥 편하게 게임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지영 누나는 몇 초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도 민호 씨 덕분에 이런 곳도 경험해보고 좋네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이제 어떤 영화를 볼지 알려주세요. 지영 누나는 옆에 있던 태블릿을 들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침대라는 것을 잊고 있었고 하필이면 침대가 매우 잘 꺼지는 템퍼 매트리스라 그녀가 몸을 기울이자 침대가 움푹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균형을 잃고 저에게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손이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저도 균형을 잃고 침대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제 손은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다 다른 곳을 잘못 잡게 되었고 그녀는 제 복부 위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젊은 혈기는 쉽게 자극을 받아 충동적으로 변하기 마련인데 특히 그녀처럼 매력적인 여성과 함께 있다 보니 더 그랬습니다. 순간의 긴장과 충동을 억누르며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지영 누나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죠. 그녀의 이해심 있는 반응에 저는 안도하며 다시 태블릿을 집어들고 영화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몸은 자연스럽게 제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드럽고 섬세한 촉감, 그리고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향기는 제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비록 제게 여자친구가 있지만 그녀는 절대 그런 부위를 만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제 인생 처음으로 이런 촉감을 경험하는 순간이었고 그 느낌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고 그 움직임이 지영 누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영 누나는 온몸을 떨며 놀란 듯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자신을 바보라고 욕했습니다. 이렇게 추잡한 짓을 하다니 지영 누나가 당연히 화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저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강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영 누나는 저를 크게 꾸짖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잡고 앉아 얼굴을 만졌고 그녀의 뺨은 약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지영 누나가 화내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서둘러 태블릿을 들어 아무 영화나 골랐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지금은 영화를 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촉감을 떠올리며 동시에 그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멀티방에서는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저는 차마 게임을 하자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원래 계획대로 지영 누나와 함께 강변을 걷자고 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말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멀티방을 나서자마자 저는 서둘러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일에 대해 말인데, 지영 누나는 스트레칭하면서 저의 말을 듣고 동작을 멈추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그 침대가 그렇게 부드러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넘어졌죠. 다행히 우리 둘 다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영 누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미소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분명 그녀는 제 작은 실수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고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이 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강변을 걷자고 제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지영 누나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었네요.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 할 일이 좀 있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택시를 잡아주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제 머릿속에는 그녀의 부드러운 촉감과 그녀의 은은한 체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차단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집에 잘 도착했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저를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답장이 없어서 저는 초조했습니다. 평소 여자친구에게도 이렇게 초조해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 상황은 달랐습니다. 잘못한 쪽은 저였기 때문에 화낼 수도 없었습니다. 무욕측강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녀 생각으로 가득 차서 강해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밤 10시가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휴대폰 알림이 울렸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8시쯤에 저녁 먹고 방금 집안일을 끝냈어요. 메시지가 온 줄 몰랐어요. 오래 기다렸죠?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바쁜 일이 있어서 늦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땀을 많이 흘려서 너무 불편해요. 샤워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요. 샤워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지영 누나의 완벽한 몸매가 떠오르며 그녀가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채팅을 할 때 그녀가 샤워하러 간다고 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상상할 여지가 없었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녀가 샤워하는데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미 3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여자들은 샤워를 이렇게 오래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샤워하는데 5분 정도면 충분하고 머리까지 감아도 8분이면 끝나는데 말입니다.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저는 휴대폰을 열어 친구들의 새로운 소식이나 볼까 하며 카카오톡을 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전부 아름이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오늘 약속 때문에 휴대폰의 모든 알림을 꺼두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장민호,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뭐해? 왜 반시간 넘게 내 메시지 안 봐? 무슨 일 있는 거야? 장민호, 빨리 답장해줘. 몇 시간째야? 장민호, 하루 종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무슨 뜻이야? 아름의 연이은 메시지 폭격에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급히 채팅창을 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내내 지영 누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아름에게도 소홀했던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몇 초 후 아름이 바로 음성통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오늘 나를 무시했어? 너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모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피하고. 아름의 가정 상황을 알기에 저는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정서적으로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도 곁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의 울음소리를 듣자 저는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할 수 없었기에 변명을 생각해냈습니다. 아름아, 울지마. 내가 널 무시한 게 아니야. 휴대폰이 고장나서 충전이 안 됐어. 막 집에 와서 충전하자마자 바로 답장했잖아. 안 들어, 안 들어. 내가 일부러 그런 거잖아. 일부러 나 무시한 거잖아. 아름은 격양된 감정으로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단순히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전화를 끊었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감정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며 어떻게 달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 무슨 일이야? 너 우는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아니야, 엄마, 그냥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어. 내일 수업 있는데 늦게까지 보지 말고 빨리 자. 대화 내용을 통해 아름의 어머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문을 사이에 두고 들렸기 때문에 또렷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름을 달래기 위해 20분 동안 애쓰고 설득하여 겨우 그녀를 잠재웠습니다. 음성통화를 끊고 나서 바로 지영 누나와의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지영 누나에게서 2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미안해요. 오래 기다렸죠? 였고 그로부터 15분 후에는 이미 잠들었나요? 저도 이제 자려고요. 잘 자요.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메시지는 20분 전에 보내진 것이었고 지영 누나는 이미 잠들었을 수도 있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잠들지 않았어요. 방금 샤워했어요. 잠드셨나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곧바로 지영 누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막 누워서 자려던 참이었어요. 휴대폰 소리가 나서 확인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을 해주는 것을 보니 오늘의 사건에 대해 화가 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다음번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지영 누나는 즉시 거절하지 않고 언제 시간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는 저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가 피곤해질 때까지 채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를 실제로 만난 후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지어 아름이 여러 번 영화를 보자고 했지만 저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아름과 데이트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아름과의 데이트 중에 지영 누나에게 시간이 생기면 그녀와의 만남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의 지속적인 요청 끝에 마침내 지영 누나는 저와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그날 아침 일찍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을 떠 급히 준비했습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그녀를 만나기 위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고 스타일링도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저는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그녀는 특별히 차려입고 왔습니다. 지난번의 우아한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더 젊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붉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치마 끝에는 레이스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몸에 꼭 맞는 짧은 원피스는 그녀의 완벽한 몸매와 허리, 엉덩이 비율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의 다리에는 검은 스타킹 대신 얇은 살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고
검은색 하이힐 부츠를 신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그녀의 어두운 옷차림은 그녀의 밝고 부드러운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마치 백옥처럼 눈부셨습니다. 오늘의 데이트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누나, 우리 함께 걸을 때 제 팔짱을 끼는 건 어때요? 다른 커플들은 데이트할 때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영 누나는 놀란 듯 저를 한번 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 씨 참 귀엽구나. 연인들만 손을 잡고 걸어요. 그리고 내가 민호 씨보다 훨씬 나이 많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게 많이 차이 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손잡고 걸어볼까요? 사람들은 제 누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말을 마치자 지영 누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거절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족하겠지, 동생? 그 순간 너무 기뻐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큰 소리로 외치며 기쁨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저는 자부심에 차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사와 영화 감상은 데이트의 기본 코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로맨스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영화의 줄거리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고 지영 누나가 영화에 몰입해 있을 때 조금씩 그녀의 손에 손을 뻗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터치하는 정도였지만 지영 누나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영 누나의 손은 부드럽고 매끄러웠으며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제 여자친구 아름의 손보다도 더 부드럽고 매끈하게 느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지영 누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되었지만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잡혀있도록 놔두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저와 손을 잡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의미였기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100분 동안 제 손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저는 끝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원 내 산책로를 걷다가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얼굴이 조금 붉어졌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에 손을 올리고 사람 없는 곳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지영 누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나를 좋아해요. 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지영 누나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의 나이에는 이성에 대해 호기심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난 민호 씨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건 모르겠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아는 건 누나를 보지 못하면 정말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제 머릿속엔 온통 누나 생각뿐이에요. 이 감정이 저를 미치게 해요. 그래서 꼭 제 마음을 전해야겠어요. 지영 누나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누나 정말 많이 좋아해요.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를 밀쳐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기회라고 생각한 저는 고개를 숙여 그녀를 키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손을 들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장민호, 이러면 안 돼. 제발 멈춰줘. 그렇지 않으면 나 정말 화낼 거야. 사실 그녀가 진정으로 저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 인해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녀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비교적 차분했지만 제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자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을 틈타
저는 그녀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키스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과 달콤한 맛, 그리고 그녀가 내 품에 안겨있는 느낌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녀의 입술을 탐닉했고 그녀도 마침내 저항을 포기한 듯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평범한 키스를 더 깊은 프렌치 키스로 이끌며 저를 더욱 흥분하게 했습니다. 지영 누나의 지도 아래 저는 키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그녀와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열정적인 키스에 몰두하고 있던 순간 지영 누나는 갑자기 머리를 뒤로 젖히며 긴장된 팔로 내 목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른 후 살짝 입술을 깨물며 붉어진 얼굴로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는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급히 주변의 모텔을 찾아 방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방에 도착하니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까는 분위기에 휩쓸려 용기를 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영 누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방 한가운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지영 누나가 고개를 숙인 채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내 나이는 너의 이모뻘이야. 우리는 불가능해. 이 말을 듣자 저는 당황하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지영 누나는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잠깐만 내가 말할게. 이건 내가 마음을 바꿨다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하지만 내가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어. 지영 누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준비가 되었는지 내 인생의 첫 경험을 나 같은 나이 많은 여자에게 주고 싶은지 확신할 수 있어? 저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늙지 않았어요. 누나처럼 예쁜 여자 없어요. 저는 누나 사랑해요. 제가 말을 마친 순간 지영 누나는 천천히 다가오면서 그녀의 옷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가 바닥으로 흘러내리자 검은색 레이스 속옷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유혹적인 걸음걸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모든 부분이 마치 신이 정교하게 조각한 예술 작품처럼 완벽했습니다. 과거의 지영 누나는 저에게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고 지적이었으며 성격이 차분하고 온화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봄바람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와 강렬한 반전은 제 사고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지영 누나의 인도하에 저는 마침내 영혼 깊숙이에서부터 오는 떨림을 체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저를 소년에서 남자로 변화시킨 여자가 제 마음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다음 순간 사라질까 두려운 것처럼. 지영 누나는 복잡한 표정으로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텔에서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사랑의 맛은 강렬했고 그 맛을 계속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누나는 집에 가야 한다고 했고 그녀는 저에게 집까지 바래다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쉬움 속에서 그녀를 택시에 태워보내고 집에 돌아왔지만 저는 너무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그녀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녀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아름과 헤어지고 지영 누나에게 청혼하겠다고.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들겠다고. 아주 유치한 생각일 수 있지만 그때 제 마음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영 누나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고 나서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에 휴대폰을 떨어뜨렸지만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은 한낱 꿈이라고 생각해요. 민호 씨에게 그 꿈이 아름다운 꿈이었기를 바래요. 하지만 결국 꿈에서 깨어나야 해요. 오늘부터 민호 씨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고 연락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잊어요. 민호 씨의 미래에는 더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급히 휴대폰을 주워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시스템은 제가 차단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연락처를 열어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지영 누나가 제 전화도 차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세계는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앱 속에서 그녀의 프로필 사진마저 바뀐 것을 보고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빛을 잃었고 마치 종말의 고독과 생기 없는 풍경만 남았습니다. 그 후 몇 날 며칠 동안 저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아무런 의욕도 없이 지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지영 누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연히 거리에서 그녀가 다른 사람과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놀랍게도 그녀의 옆에 있는 사람은 제 여자친구 아름이었습니다. 장민호, 너 여기서 뭐해? 아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제 손을 잡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어? 전화도 안 받고 친구들이 너 요즘 생기 없이 지낸다고 하더라. 아, 그냥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요즘 기분이 안 좋아서 연락 못했어. 저는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영 누나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름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누구셔? 소개할게, 우리 엄마야. 아름은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귀는 거 엄마도 알고 있어. 반대하지 않으셔. 아름의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신이자 저를 남자로 만들어준 여자가 바로 제 여자친구의 어머니라니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을까요? 눈앞에 있는 이 두 여자를 바라보며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멍하게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영 누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밖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영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상황의 전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누나는 남편이 아름이 2살 때 사고로 돌아가고 홀로 아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 꽤나 많아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쁜 지영 누나를 주변 남자들이 많이 들이대고 했죠. 하지만 지영 누나는 아름이가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지도 못하고 10몇 년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지영 누나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아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돌아갔기에 그녀도 남자의 사랑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딸이 연애할 나이가 돼서 본인도 이제 인생 동반자를 찾으려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의 만남은 처음에는 단순히 딸이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젊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딸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떤 점에서 걱정하는지를 알기 위해 나와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영 누나는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날 지영 누나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름이 그녀에게 자신의 연애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름이 꺼낸 사진을 보고 나서야 지영 누나는 자신이 만난 어린 남자친구가 딸의 남자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지영 누나는 망설임 없이 저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영 누나는 자신이 나와의 관계를 끝낼 수는 있지만 딸에게 연애를 그만두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름의 반항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지영 누나는 겉으로는 그녀의 연애를 간섭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지만 속으로는 딸의 미래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누나의 진심 어린 조언 덕분에 저도 결국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고 상황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아름이 없더라도 지영 누나와 저는 미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의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이나 자녀가 있을 가능성은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비록 지영 누나를 진심으로 좋아했지만 결국 이성적인 판단이 감정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영 누나와 헤어진 다음날 저는 아름에게도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능을 보고 제가 원하는 대학을 선택하여 떠났습니다. 저는 이미 아름을 배신했고 더 이상 그녀의 남자친구로 남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계속 아름과 함께 있는 것은 아름에게 불공평했습니다. 또한 만약 아름과 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언젠가는 이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이는 지영 누나와 아름의 모녀 관계에 큰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지영 누나와 아름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영 누나와의 추억은 제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바람대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학업에 매진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녀와의 추억이 떠오르면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사실 아름이와의 연애는 아름이가 예쁘서 좋아했고 예쁜 아름이 여친이면 제가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살아서 좋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누나와는 다릅니다. 저는 지영 누나에게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대학 진학 후 저는 늘 지영 누나를 감사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더욱 성숙한 남자로 만들어 주었고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기에 대학에서의 연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잘생긴 외모와 성숙한 매력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제가 원하는 여자를 여친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사랑은 새로운 사랑으로 있는다란 말이 있잖아요. 대학교 졸업 후 저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지영 누나와의 추억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아름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활발하고 밝은 모습이었지만 제 앞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오랜만이야. 아름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름아,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응, 잘 지냈어. 넌 어떻게 지냈어?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아름은 여전히 서울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고 저는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름은 제게 지영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비록 우리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지만 아름은 여전히 제게 특별한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회사에서 승진하게 되었고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씩 지영 누나와의 추억이 떠오르면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제게 가르쳐준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었고 저는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한 끝에 우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영 누나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아. 그녀의 말대로 저는 제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저는 팀원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이었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윤정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저는 칭찬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씨도 정말 멋져 보여요. 윤정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정은 저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웠고 저는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정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정 씨, 제가 요즘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우리 정식으로 사귀어 보는 게 어때요? 윤정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민호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우리 사귀어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윤정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큰 행복을 주었고 그녀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윤정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지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보며 저는 윤정에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윤정아, 나와 결혼해 줄래?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혼해줘서 고마워.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우리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윤정과 함께하는 삶은 제게 큰 기쁨을 주었고 우리는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영 누나와의 추억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께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정이는 지영 누나의 모습과 매우 닮았습니다. 심지어 성격도 목소리도 비슷합니다. 물론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